강의할 제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방에 설명한다.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라는 제목입니다. 본 강의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에서 도대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보면은 우선 공장이 있겠죠. 물건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있을 것이고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우선 영업소, 영업이나 대리점으로 먼저 배송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영업소나 대리점에서 고객한테, 최종 소비자가 되겠죠. 고객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공장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재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또는 공장에서 조립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재나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재나 부품이 공장에 공급이 되고,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영업이나 대리점에 갖다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영업이나 대리점에서 고객한테 갖다 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이 생산이 된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내부에는 굉장히 복잡한 업무들이 많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들이 전개가 되어서 물건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좀 더 복잡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 공장이 있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겠죠. 그럼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그 다음에 창고로 이제 운송이 되겠습니다. 이 창고가 공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공장 안에 창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밖에 창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뭐 물류창고 이런 간판이 붙어 있는 대형 저장소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냉장창고나 그 다음에 냉동창고 뭐 등등이 많은데요. 그와 같은 어떤 물류창고 내에 보관이 될 수도 있고, 공장 내에 있는 창고에 보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제품이 물류창고에 먼저 보관이 되겠죠. 그래서 물류창고에 보관이 되면 그 보관된 물건이 여기 보시면 유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통기업 레벨 1, 레벨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벨 1은 좀 더 규모가 큰 유통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물류창고에서 각 물류 기업, 우리 고객에 보다 가까운 물류 대리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우선 배송이 되고, 거기서 다시 작은 대리점 또는 영업소로 다시 배분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소비자, 고객한테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시설에서, 생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만들어주는 작은 기업들,
협력회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협력회사에서 자재나 부품을 본 공장에다가 또 공급을 해주게 되겠죠. 그럼 또 이렇게 공급해주는 기업에 또 처음부터 원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원료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원료를 만들어주는 기업으로부터 원료를 받아서 여기서 자재 또는 부품이 되겠죠. 부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를 통하여 그 부품들이 공장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모이게 되면 공장에서는 그 자재 또는 부품을 조립을 하겠죠. 가공하고 조립하고 용접하고 또 포장 제품 검사까지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물류창고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물류창고에서 다시 각 지역에 있는 대리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대리점에서 다시 소규모 작은 영업소로 다시 전달이 되겠죠. 대리점에서 바로 고객한테 바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겠죠. 예, 바로 우리들한테 제품이 공급되는 이런 흐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화살표가 여기 있죠. 그 빨간색 화살표를 공급 물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공장 내에서 물건의 흐름, 이걸 제조 물류. 그다음 제조가 완료된 다음에 고객한테까지 가는 최종 물류가 되겠죠. 이걸 유통 물류,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최종 소비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종 소비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다 쉽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고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무엇부터 알아야 되느냐? 고객이 원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A 모델, B 모델, C 모델, 등등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A 모델은 몇 개를 생산해야 되느냐? 5만 개. B 모델은 3만 개. C 모델은 10만 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할 물건과 수량을 결정을 했으면 그 물건에 포함되는 자재, 부품을 사전에 구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완제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자재, 부품을 사전에 구매를 해서 그 자재를 미리 받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재를 미리 받아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적어도 2, 3개월 전에 예측을 해서 미리 자재를 구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당장 어떤 A 모델 5만 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5만 개에 대한 자재를 오늘 아침에 자재업체나 아까 원료업체에다가 갖다 달라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5만 개를 앞에 있는 원재료 업체, 아까 앞에서 봤던 자재, 부품 업체에서 그날 5만 개 생산해서 그날 5만 개 못 갖다 주죠.
예, 그래서 적어도 2, 3개월 전에 고객으로부터 최종 소비자로부터 어떤 물건이 몇 개가 팔릴지 미리 예측을 해서 자재를 구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재료나 자재가 그나마 국내 한국에서 조달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그런 자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자재의 경우에는 2, 3개월 전보다 더 미리 예측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외 구매 자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하고 달라서 그 돈을, 구매 대금을 미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재를 먼저 구입을 해서 창고에 갖다 놓고 실제 쓸 때 그때 시점에 돈을 줘도 되는데 해외 자재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당시 발주낼 때 그때 이미 2, 3개월 전에 이미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자재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돈이 많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필요 없는 자재 부품이 창고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은 뭐 이미 지불을 했는데 해외 자재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지불을 했죠. 근데 판매가 되지 못하면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의 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에 필요한 모델이나 생산량을 미리 예측을 어디서 하느냐면 영업이나 대리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나 대리점에서 예측한 2, 3개월 후에 필요한 물건의 수량을 우리가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생산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죠. 생산 계획이 잘못되면 고객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제품을 생산해서 창고에 쌓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필요하지 않는 자재, 원재료를 미리 구입해서 창고를 쌓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돈이 많이 지출이 돼가지고 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은 보통 차 3월, 차월, 차주 등으로 구분해서 생산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오늘이 D-Day다. D-Day면 보통 D-Day 플러스 3월, 적어도 3개월 전에 이미 예측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 수량을 기반으로 해서 원재료나 자재업체에 구매 발주를 이미 내는 거죠. 근데 이게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D 플러스 3월 뿐만 아니라 또 D 플러스 1을 에도 하고요. 그래서 그 구매 발주 리드타임, 그래서 발주 내고 창고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긴 자재나 원재료에 대해서는 D 플러스 3월 생산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요. 보통 국내 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3개월까지는 안 걸립니다. 보통 한 1개월 정도 걸리니까 국내 자재 같은 경우에는 D 플러스 1월 미리 이제 한 달 전에 예측을 해서 예측을 한 생산 계획을 기준으로 발주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차주 D 플러스 1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다음 주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대비해서 생산 시설이나 뭐 작업자 등에 대한 배분을 할 때 차주 생산 계획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 계획을 우리가 짜는 이유는
보다 계획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생산 계획이 작성이 되는 거죠. 여기 영업소 또는 대리점이 되겠죠. 영업소하고 대리점에서 최종 소비자 고객이 어떤 제품을 얼마나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대리점하고 영업소에서 예측을 해서 그 결정된 양을 여기 공장에다가 주는 거죠. 이게 보통 D 플러스 3월. 보통 해외 자재는 이렇고요. 국내 자재는 D 플러스 1월 정도의 이제 생산 계획을 만들어주면 해외 자재는 D 플러스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외에다가 발주를 내는 것이고, 국내 자재는 D 플러스 1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구매 발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해외 자재가 우리 공장의 창고에 들어올 것이고, 국내 자재는 한 1개월 전에 공장 내 창고에 들어오겠죠. 우리가 대리점이나 영업소에서 발행했던 생산 계획에 맞게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여기 물류 창고에 갖다 놓으면 대리점이나 영업소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배분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리점하고 영업에서 발행하는 요구하는 그 생산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자금, 그죠? 생산 계획대로 우리가 그 자재나 원재료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생산 계획에 의해서 그 돈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통 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제품 단가에 재료비가 보통 70% 정도 차지합니다. 재료비가 70%고 가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한 20%가 인건비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나머지 한 10%가 일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우리 제품 단가의 보통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재료비를 생산 계획이 필요한 재료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또는 얼마나 적정한 시기에 발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 단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원재료나 해외 원재료 또는 뭐 국내 자재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생산 계획의 정확도에 따라서 이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생산 계획,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생산 계획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에서는 생산 계획에 의해서 물건을 만듭니다. 근데 물건을 만들 때 공장에는 그 수많은 설비와 사람이 모여서 물건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공장 안에 이런
생산 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보면 사람도 많죠. 사람도 많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는 구매를 해서 창고에 있는데 사람이 없다거나 설비가 고장났다 이러면 또 물건을 못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비가 고장나거나 작업자가 없으면 물건을 정해진 시간에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갖다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설비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빨리 그 설비를 고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작업자가 없다면 빨리 작업자를 수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설비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작업자도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게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설비가 고장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가 또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비가 고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생산을 위한 작업자를 수시로 보충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들은 항상 교육이 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되어 있어야 설비가 고장났을 때는 빨리 수리를 하는 것이고, 또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되어 있어야 불량 없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공장에는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품의 크기, 무게, 기능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불량이 발생하면 즉시 제조 현장에 통보하여 불량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품질하는 사람들한테는 품질 표준서가 있습니다. 품질 기준서가 되겠죠. 품질 기준서에 보면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크기, 사이즈가 되겠죠. 또는 무게, 또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기준 내에 들어가 있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이 기능의 원인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품질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게 그런 활동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다음에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장에는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장 이 앞에 창고도 있고요. 공장 이 뒤쪽에도 창고가 있겠죠. 공장 앞쪽에 있는 창고는 자재가 입고가 되면 보관되는 창고고, 뒤쪽에는 완제품이 보관되는 창고가 되겠죠. 그래서 완제품이 보관되어서 물류 창고, 그 이후로 계속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재를 보관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완성된 제품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 이것이 창고가 되겠죠. 따라서 이 창고에는 부품이 들어온 수량, 완제품이 입고된 수량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재나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매부서에서는 협력회사에 수시로 생산 수량을 통보하고
창고에 제대로 입고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재나 부품을 구입하기 위한 협력회사가 필요할까요? 그냥 자기 회사에서 모두 만들면 안 될까요? 예,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품의 원가입니다. 제품의 원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품의 원가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누가 만드는 것이 가장 원가가 작은가, 원가가 저렴한가, 이걸 기준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원가가 싸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원가가 싸면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업체에서 만드는 게 자재업체, 부품업체에서 만드는 게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재나 이제 원재료는 업체에서 먼저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우리 본 공장에서는 제품만 그 자재나 부품을 받아서 가공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포장해서 고객을 위한 상품을 만드는 게 되겠죠. 그게 더 원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보신 이런 과정이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최종 소비자를 기준으로 대리점이나 영업소에서 생산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생산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가져가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장에서 생산 계획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물류창고에 채워내야 되겠죠. 그러면 또 공장에 있는 생산관리부서에서는 필요한 자재, 원재료를 협력회사로부터 구매해서 창고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발점은 바로 고객한테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필요한 물건, 고객이 필요한 양을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잘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생산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장에 여기 금고가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 여기 금고가 있죠. 금고가 있는데 이 금고에서 나가는 돈, 금고에 들어오는 돈이 있겠죠. 금고에서 나가는 돈은 종류가 상당히 많죠. 아까 재료비라고 말씀드렸죠. 재료비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 재료비가 나가고, 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임금비가 또 나가게 되겠죠. 또는 설비를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 설비, 투자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는 각종 포장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포장을 해서 제품을 포장할 수 있겠죠. 포장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임금비가 있으면 또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죠. 식대가 더 필요한 것이고,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의 사용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물건을 팔아서 판매한 판매 대금이죠. 네, 판매 대금. 들어오는 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가는 돈의 항목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으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으면 이 회사는 잘 운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이 만들어지는 전체 프로세스에 관여해서 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가 바로 생산관리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에 관여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작업자 투입 관리를 하고 설비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물건을 만들기 위한 부품이나 자재는 창고에 있는지 품질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모든 업무가 필요한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생산관리입니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대기업은 위에서 언급된 업무가 모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서 책임과 권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각 부문에서 자신의 역할만 잘하면 보통 회사에서 그 사장 주재로 월간이나 주간 생산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생산 계획을 조정하기 때문에 생산관리부서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회의체, 월간, 주간 생산회의, 회의체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정이 좀 됩니다. 서로 공유가 되고 조정이 됩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를 생산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생산관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아주 기본적인, 한 번도 생산 공장에서 일해 보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도대체 공장에서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체 그 흐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취업 준비나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